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서혜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해인의 서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어떤 내용들일지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공동 매입하려던 땅을 한 명이 가로챘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가 맞고소를 당했어요. 대리운전 기사도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을처증 남편에게 예물 돌려받고 헤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궁금해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판결록입니다. 화재 판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 유튜브에 타인의 사진을 올리고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반복해 방송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정말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많은데요. 우선 이 스토킹 범죄 정확한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리고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 그리고 글, 말, 부호, 여러 가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되고요. 주거나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찾아가거나 기다리는 행위, 지켜보는 행위 등도 해당이 되고요. 또 주거나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또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그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나 그 부근에 물건을 그냥 두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한때는 이 스토킹 범죄를 좀 경범죄로 생각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상당히 좀 중범죄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폭행이라든지 상해 또 살인까지 이르는 그런 심각한 범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2021년 10월 이전에는 이제 가벼운 경범죄로 처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제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경범죄에 해당돼서 아주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면 법률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 흉기 등을 소지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또한 반의살불벌죄 조항이 잠시 존재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반의살불벌죄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가 되면 처벌이 되는 범죄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안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에서 타인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 내용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유튜버 A씨,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로 칭하겠습니다. 가해자는 2023년 8월경에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사진과 본명, 그리고 가명,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 등을 반복해서 말하고 이 방송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지난해 5월과 6월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급 떨어진 아이들이다, 벌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네. 거론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법원에서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진이라든지 본명, 그리고 아이디, 나이, 거주하는 지역명까지 이야기했다는 건 굉장히 이제 특정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스토킹 범죄하면은 직접 찾아가는 행위가 있어야만 처벌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방송에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정보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스토킹으로 인정이 된 사실인데 법원이 어떻게 좀 판단을 했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동 재판장님은 그 B씨의 개인정보를 반복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금정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종합해서 형을 정하였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형이거든요. 그 형을 받았고 모욕죄로도 벌금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를 한 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에 해당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법이 적용된 게 된 것은 스토킹 처벌법과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라서 개인정보 등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가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 것이 가장 시발점이 되었고요. 해당 조항에서는 성명, 주민번호, 그리고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편 이제 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유튜버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 B씨의 범법 행위로부터 구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거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재판장님이 양형이유에서 거론하신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 회복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한번 올린 것들은 사실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속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혀 이제 약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유튜브와 같은 이제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단순한 비판이라든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해졌다.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제 유튜버라든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총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연히 게시하는 유튜버나 네티즌들은 이 행위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점, 해당 범죄가 개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어떤 영역이 조금 더 이제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 정보라든지 피해자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부동산 그 매매 관계에 있어서 네. 그래서 통상 생각하는 동네 골목길 네. 그를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땅 소유는 A고 네. 공동 계약한 사람은 B, C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네. 간단히 얘기해서 네. B를 제치고 C가 네. A한테 돈을 더 주고 사가지고 네. C가 이제 돈을 더 주고 샀으면은 B 이제 있고 또 동네 주민들이 이제 D, E 이제 4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4사람을 제치고 C라는 사람이 혼자 사갖고 사용료를 더 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네. 이제 최초 네. 이 땅을 분배할 때 네. 시청에서 B, C 혼자서 이렇게 각자 혼자 쓰는 게 아니라 D, E 4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걸 계약서가 약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땅 소유가 분배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분배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그랬어요. 네. 지금 일단은 그 동네 골목길이라고 하는 그 A 소유의 땅을 원래는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이제 공동 계약을 진행하던 중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땅을 사버리셔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 법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옆에 이제 서혜연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예. 나누시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서혜연 변호사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일단은, 네. 이게 상당히, 개인들 돈 주고 사고 받고 그랬으면은 그냥, 사기나 이런 걸로 고소도 하고 되는데, 이게 이제 동네 길이었는데, 통상, 네. 그 동네 길에다가 요새 새로운 하수구를 묻었거든요. 정화조 하수구. 예. 근데 그 땅을 안 사면은 우리 4세대가 살고 있는데 4세대가 하수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땅을 같이 매입하기로 하셨는데 일부 예. 이제 매입하기로 한 분 중에 한 분이 웃돈을 예. 치르고서 그 땅을 이제 매수를 해버렸다. 예, 그래서 모르고, 그래서 모르게. 모르게. 예. 그러면 처음에 매도인은 하고 이제 진행하셨을 때 매도인은 단독 소유자, 그러니까 한 명이신가요? 매도인의 경우? 예, 매도인은 한 명이에요. 한 A라는 사람. 명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같이 공동으로 매수를 하기로 했을 때 계약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셨어요? 예, 계약서는 네. 이게 땅 분배를 할 때 한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평 이상이 돼야 되는데 2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20제곱미터가 총 안 따지니까 그냥 2사람만 공동으로 하고 2사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배를 받아갖고 측량해서 나눠주기로 돼 있거든요. 일단 2인이 매수하는 형태로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셨던 거예요?
예, 예, 예. 이 반씩, 그러니까 일단 두 분이 반씩 매수를 하고 나중에 또 나머지 두 분에게 또 매도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 예, 구두로. 그러면은 예, 계약서 작성을 직접 하시진 않고 구두로만 그렇게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 두 사람은 계약을 했어요. A하고 B는. 계약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구두로만 하셨고, 예, 그러면은 그 계약금은 지불이 되셨어요? 그 계약금 메이도인에게 지불이 됐죠. 얼마나 지불하셨어요? 700만 원. 그러니까 B가 700만 원, C가 700만 원. B가 700만 원, C가 700만 원 하셨는데,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잔금이나 뭐 중도금은 없으셨어요? 예, 중도금은 없고,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상당히 A란 사람이, B란 사람이 난데, 카톡으로, 네. 해유를 많이 했어요. 해유라고 할까봐, 이건 뭐냐면은, 너는 개새끼다,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늙은 놈인데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 말도 하는 말을 카톡을 그 사람이 외국에 있는데 한 500통을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선생님한테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중에 알고 볼 때 계약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그걸 계기로. 그러면 어쨌든 뭐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이행이 되게끔 약속을 정하신 거기 때문에 뭐 원래는 사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뭐 못하겠다 이런 원래 배액배상이라는 걸 하고서 계약을 포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뭐 인신을 비하하는 내용 등으로 계속해서 문자 같은 걸 보내셔서 괴로웠다 뭐 이런 얘기신 거고, 그러면은 뭐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 안 하겠다, 아니면 나 그냥 계약금 돌려주고 2배로 돌려주고 뭐 계약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돈만 인신공격, 돈만 더 내. 그러다가 네. 계약할 무렵에 잔금 받을 무렵에 돈 400만 원을 더 내라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럼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신 건데 애초에 계약 조건과 달라졌기 때문에 수긍하지 않으시면은 사실은 그분께서는 계약금을 배액배상을 하고서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잔금을 미리 주는 것도 가능하게 약정을 하셨다면 미리 주고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건지, 아니면 일단은 같이 매수하기로 한 분이 먼저 돈을 치르고 그거를 등기를 치셔서 여전히 계약은 유효하고 지금 선생님도 같이 매수하셨으니까 등기의 일부분을 이전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은 조금 사실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동안 주고받았던 정황이 사실 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여기 짧은 전화 상담으로 하기는 조금 이제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데요. 상담 전화상으로는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매수 같은 경우에 성질상 불가분 채무로 보기는 해요. 그래서 각 채무자가 뭐 돈도 공동으로 해서 이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도인도 마찬가지로 매수인 전체에 대해서 이전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도인 자체는 토지를 그냥 뭐 반씩 매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두 분께 한꺼번에 매도를 하고, 매수인들로서도 이 토지 그냥 하나고 이거를 우리 동시에 같이 반반씩, 뭐 지분은 반반씩 하셨겠지만 같이 매수하는 걸로 계약을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도 아니셨고, 오히려 그쪽에서 배액배상 얘기도 안 하셨으면 적법하게 해제되거나 한 계약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선생님으로서는 계약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원래 계약대로 이행을 하셔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 그러니까 잔금을 미리 지급해 버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그렇게 막지 않은 이상은 내가 잔금 먼저 줄 테니까 잔금 받고 그냥 변경된 조건 난 수용할 수 없으니 잔금 받고 이전을 해주던지, 아니면은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하시던지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떤 조치를 안 하시고 그냥 웃돈 치르고 나머지 분이 그냥 전체 지분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네. 이게 이제
매매가 전혀 안 되는 땅인데 동네 네 사람이 이걸 공동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 매매하도록 그 측량하도록 그 시청한테 건의를 했어요. 저 진정서를 냈어요. 근데 그 진정서를 시청에서 접수하고 아 좋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13, 14로 이제 분할이 됐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거 저 분할이 안 되고 매매가 안 됐는데 그 내용이 없으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히려 그 전체 지분을 어쨌든 등기부상 취득하신 분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이제 이용료 내라, 뭐 하수구 그 이렇게 거기다가 설치한 토지 사용하는 부분을 뭐 지료를 내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 뭐 예. 땅을 뭐 못 지나가게 한다든지 그런 방해 행위는 없으세요? 통행을 예. 방해한다든지? 예, 그거는 없죠. 왜냐하면은 네. 자기도 쓰고 있으니까 길을 막거나 그런 행위는 없고 예, 그냥 자기도 거기 다니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하수구를 어쨌든 설치했으니 내 땅 사용하고 있으니 지금 그 사용료 내라 이렇게만 하고 계신 거예요? 사용료도 내는 저 하수구를 쓸 때 네. 이제 하수구를 쓰려고 시청에서 각종 이제 장비여 자재여 가져왔는데 갑자기 못 쓰게 하니까 철수를 하고 설치를 아예 못 하신 상황이에요? 예, 못하게 하고 그 후에 이제 내가 그 계약자 B가 왜 못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내라 그러면 사용 승낙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그 단독으로 매수하신 분은 얼마를 총 지불하고 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의 액수는 모르고 내가 짐작컨대 네. 그 계약금은 7만 원이고 잔금 한 7천만 원 되는데 한 1,000만 원 더 준 것 같아. 그럼 원래는 이제 한 7천만 원 절반 부담하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애초에? 네,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제 평수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측량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그 A란 그 땅 소유주가 요구하기를 500만 원을 더 내라. 나더러 500만 원 더 내고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께서는 B란 사람한테 500만 원 내고 C란 사람한테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더 그러니까 내라. 애초에 사실은 계약서와 달라졌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매도인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계약금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뭐 없던 걸로 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으로서는 원래대로 그 계약을 이행하라라고 요구를 하셨었어야 되는데 그럼 예. 결국에는 계약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도 전달을 하셨었어요? 매도인한테? 아니요. 계약 포기라는 그런 거 전혀 왜냐면 없으셨는데도 그냥 그 다른 분 C라는 분이 그냥 단독으로 그냥 이전을 해가셨다는 부분이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B라는 사람이 혼자 계약을 포기할 수가 없는 원인은 이제 B하고 E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포기를 못하죠.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원하시는 바는 예전 계약대로 지분을 이전받고 싶으신 게 가장 크신 건가요? 아니면 뭐 요런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네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얘기가 가장 큰 거죠. 왜냐면 지금 당장 하수구를 못 묻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환경 시설과 딴 사람들은 동네 사람, 딴 사람 다 하고 있는 하수구를 지하로 다 내려가는데 우리 네 가구만 지금 못 오고 있어요. 이 땅이 뭐 큰 평수 아니고 20제곱미터 정도면 근데 7천만 원 이상 사실은 뭐 땅값을 설정하신 거 보면은 굉장히 또 비싼 가격에 파신 것 같기도 하네요. 골목길이기 때문에 땅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걸 쓸 수밖에 없는 땅이라 사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매도인은 그 사이에 돈을 올려버려서 그걸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그분이 그냥 돈 다 주고 사버렸다 이거잖아요. 예. 일단 이 계약이 지금 적법하게 해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겠다 의사를 밝히신 바도 없고 매도인도 나 없던 일을 할 테니 뭐 계약금 2배 돌려주겠다 한 것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계약은 사실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냥 C라는 분이 B랑 나눠서 줘야 될 매수 대금을 다 줘버리고 혼자 그냥 이전을 해간 거라서 선생님으로서는 뭐 계약이 살아 있으니
내가 뭐 그 절반에 해당되는 돈을 줄 테니 나한테 반 지분 달라라는 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요? 아니면 계약이 뭐 적법하게 해제가 된 거 중간에 또 어떤 다른 사정이 아니, 있는지. 적법하게 해제된 거는 왜냐면 계약금도 아직 돌려받지 않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땅을 측량할 때 측량비가 17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그 측량비는 뭐 계약이 성립되든 안 되든 측량비는 그냥 실비로 각각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뭐 요래 그렇게 저 C하고 B가. C하고 B가. 근데 네, 계약,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약은 없으셨어요? 뭐 계약 서로는 그 말은 없고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 그래서 네, 특약은 일단은 없고 그러니까 그뭐 특약이 있겠어요. 그 보통 85만 원씩 어쨌든 내고 선생님으로서는 하자 뭐 해갖고 측량비 했는데 돌려받고 뭐 계약금 돌려받는 이거보다는 계약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내가 내 지분을 돈 내고 정당하게 취득을 하고 싶으신 게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은 계약이 적법하게 이게 지금 유효한 건지 혹시라도 다른 사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행사된 거가 있는지 한번 예.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계약이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은 어쨌든 그 혼자 취득하신 분한테 정산을 하고 내 지분 내놔라라는 소송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딴 데도 좀 알아봤는데 네. 이제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계약금도 못 받고 안 돌려받고 왜냐면 왜 안 돌려받느냐 이걸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달란 소리도 안 해. 그 다음에 측량비도 이제 이 권리를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준다 거길래 안 받았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더 해서 예. 혹시라도 지금 뭐 어쨌든 땅의 지분을 뭐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땅 지분 취득하는 게 어렵다 하시면 결국에는 어쨌든 손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라도 예. 손해배상 청구를 뭐 하는 걸 검토를 해볼 수도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뭐 통정 허위 표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긴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한번 조금 뭐 방문하시던지 해서 좀 추가 상담을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방대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 변호사님이 더 잘 아네 나보다도 근데 뭐 때문에 의의 제기를 했는가 그런 내용을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돈 350만 원 더 받고 85만 원 돌려받고 그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네 가구가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정화조를 묻고 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좀 법원에서 조정 신청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뭐 치료를 지불하고 땅은 취득을 못하더라도 뭐 조정을 해서 치료를 지불하고 하수구를 약간 이렇게 공동의 이익을 해서 설치하게 하자 뭐 이런 것도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조금 면밀한 상담을 좀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 계약이 유효한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방향이 지금 가장 적합한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0만 원을 주면 이제 아무 정화조 묻을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주는 것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너무 그 멸시를 당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께 막 그렇게 무차별하게 문자 보내거나 한 부분은 아까 우리 앞서 방송했듯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위반 금지하는 그런 그래서 부분은 내가 그 사람이 카톡 온 것을 전부 다 복사해 복사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보관하셨다가 경우에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범죄 피해를 당하신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일단 조금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 주셔서 좀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한번 법적 조치를 좀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류를 가지고 제가 가면은 내방을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보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 이제 계약서를 보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오늘 그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좀 해결이 됐을까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감사한 거는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건 그 희망을 저에게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사무원들하고 얘기하고 제가 내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기존의 계약이 유효한지 효력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보셨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도 없고 또 계약금의 어떤 뭐 배액 배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없었으니까 그 계약이 좀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소유자가 된 분한테 지분을 요구하거나 또는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사연 주신 분께서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셔야 된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은 계약금은 사실 몰취되는 게 맞고요. 반대로 그 매도인의 경우에는 배액 배상을 하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만 지금 어떤 그런 정황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약이 또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면은 당시 정한 특약 등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정상금을 지불하고 지분 이전을 구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법률적인 조언 바탕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대학 졸업 후 작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사원으로 2년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 수습교육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내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먹고 마신 컵들을 설거지하는 것부터 사무실로 배달해 먹는 음식물 처리는 물론 복사심부름, 어이, 야처럼 하대하는 말투까지 괴롭힘의 강도는 점점 세졌습니다. 도저히 견디다 못한 저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어느 날 사장님이 사내 직원들이 모인 단체의 대화방에서 저를 거론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팀장에게 말했던 내용들이었고 누군지 괘씸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모욕감과 수치심을 크게 느낀 저는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사장님이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맞고소를 한 겁니다. 저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소송을 치를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상담 주신 분께서 2년 동안 이제 직장 생활하는 내내 좀 괴롭힘을 당하고 또 갑질에도 시달려 왔던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면은 이제 직접적인 업무하고 좀 상관이 없는 뭐 심부름이라든지 음식물 처리, 뭐 설거지 이런 허드렛 일을 다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같은 근로자들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범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업무 범위를 좀 넘어선 일을 시키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해주셨고 이게 사실 근로자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은 회사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근로기준법 마찬가지로 76조 3에 따라서 객관적 조사 또는 필요시 근로자 요청
필요시 또는 근로자의 요청 시 근무 장소를 변경하여 주거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요. 괴롭힘이 실제로 확인됐을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또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또는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는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이제 용기를 내서 팀장한테 말했던 내용을 그 사내 직원들이 모인 그 대화방에서 이제 사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그 조치 사항들이 있고, 괴롭힘을 조사한 사람, 그리고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네. 그리고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또 조항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팀장님이 이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면 안 되는 의무가 그렇죠.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이걸 누설을 했기 때문에 위반자에게는 근로기준법 76조의 3의 2항, 4항, 5항, 7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근기법 벌칙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행위자에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대화방에서 이제 누군지를 얘기를 안 했지만 이 사연 주신 분은 이제 바로 이제 내가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좀 모욕감이라든지 수치심도 지금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이 돼서 별도의 또 뭐 벌칙 규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요. 또 해당 표현이나 당사자의 특정성 그리고 공연성 여부를 따져보아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모욕죄나 사실 내지 허위사실 적시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 가장 지금 크게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 측에서 맞고소를 한 지금 상태 때문일 것 같은데 지금 명예훼손이랑 업무방해로 사장님이 고소를 하셨어요. 이게 약간 보복성 고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직장 내 괴롭힘을 팀장에게 보고한 것 자체가 어떤 업무 방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명예훼손인지 사실은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조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그 근로기준법 109조 벌칙 규정에 따라서 아까 불리한 처우 어떤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한 처우로 하는 걸 일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과태료 1,000만 원을 사용자에게 부과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태료와 벌금은 병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도 받을 수도 있고 사용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거에 대해서도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약간 2차 가해 같은 그런 행위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지금 경제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이 소송을 치를 여력이 없다. 아마 많은 근로자분들이 사실 이 회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좀 심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차근차근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그 사용자의 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미조치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만 작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행위자와 실질적인 분리 조치나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의 심사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일단은 좀 무작정 좀 두려워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들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회사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는 바람에 대리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리운전 배당 건수가 많지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데요. 다리가 부러지고 몸 이곳저곳을 다친 남편을 보니 무척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하다 다친 거니까 당연히 치료비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지금 속해 있는 대리운전 회사는 핸드폰 앱으로 그때그때 콜을 받는 시스템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 남편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 걱정도 큰데요. 솔직히 너무 막막하고 힘든데 남편이 대리운전 회사에서 치료비를 받을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걸까요? 어떻게든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좀 사연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다니고 계시던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거 산재보험법상으로는 어떤 하나의 직장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되는 전속성 요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2023년 7월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대리기사분들, 탁송기사분들도 이렇게 프리랜서처럼 일하시지만 결국에는 여기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는 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회사 측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일단은 가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계도 기간을 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도 기간이 사실상 조금 늘어나가지고 올해 6월 30일까지도 신고가 안 되거나 지연되거나 미신고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지금은 약간 권고 예, 사항처럼 맞습니다. 계도 기간이라는 그래서 거군요. 지금 이런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회사하고 반반 부담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시는 형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아직 계도 기간이라서 미가입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지금 산재는 발생을 했지만 보험은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가입 재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입 재해도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재해 신고를 하시면 네.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조금 요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가입 산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고 앞으로의 재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을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장 원하셨던 게 이제 일단 치료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미가입 재해라고 네네.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그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구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남편의 말에 의하면은 이제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그 일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역에서 좀 이제 이런 근로자성을 많이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네,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경우 그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무 제공자에 해당됩니다. 노무 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 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근로자성 판단이 사실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다투는 그런 지금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뭐 별도로 산재보험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통령령에서 한 18개의 직종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상은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플랫폼 종사자를 이제 별도로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현행법에서는 노무 제공자 이렇게 지칭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자성과 프리랜서의 중간형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분들,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님들, 탁송 기사님들 이런 분들을 18개 직종 종사자로 규정을 하고 여기 노무 제공을 하는 시점부터 노무 제공자 적용 특례에 따라서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다시피 반반 부담하셔서 선제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그 미가입 재해로 요양급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해보시는 걸 가장 먼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3개월 정도 사귄 후 초스피드로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의 집착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고 가끔씩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게시글을 보여준 적도 있는데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욕하며 성관계를 포함한 과거의 일들을 적나라하게 적은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거기에 나온 여자친구가 저라고 생각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의심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제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집착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치른 지 8개월밖에 안 됐고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쉽게 헤어지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걸리는 게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결혼식을 할 때 남편이 집은 있어서 제가 혼수,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는데요. 남편과 헤어지면 예물 등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고 결혼한 지 8개월 되셨거든요. 어떻게 이제 뭐 혼인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할까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사실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혼인신고를 좀 미루시고 네네.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시는 걸 사실혼이라고 하고 네. 사실혼은 다만 이제 법률로는 이혼이란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방에 의해서 언제든지 파기가 가능합니다. 아, 일방의 의사만 표시해도 예, 맞습니다.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담자로서는 사실혼을 파기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시면 사실혼은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파기하면서 위자료 같은 걸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혼의 효력과 거의 대등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파기의 경우에도 사실혼 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일단 결혼을 한 지 8개월 만에 지금 이제 좀 안타깝게도 파경을 맞이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연에서는 예물과 이제 혼수, 결혼식 비용 이렇게를 부담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좀 돌려받고 싶다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이게 법적으로는 혼인을 함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제 예단이나 예물을 보내주는 경우에는 요거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다.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네. 그게 혼인이 성립이 되면 사실 돌려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아, 이거는 좀 돌려받기 어려운 예. 성격의 이제 것들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그래서 거군요. 일단 예물은 사실 주고받은 대로 끝나시는 거긴 하거든요. 네. 혼인이 성립됐을 경우에는 네. 다만 이제 너무 극도로 단기간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반환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 다만 단기간이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를 법원에서는 한 뭐 5개월 뭐 이 아, 정도에도 네. 인정된 사례가 있었고 뭐 한 10개월에도 액수가 굉장히 컸을 경우에는 아, 뭐 10억 원 이렇게 그런 예단을 사례가 주는 경우에는 예. 하군요. 그걸 반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사례도 있긴 합니다. 하급심에. 하지만 이게 뭐 8개월이 뭐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사실 사안마다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혼인을 하면서 교부받은 예물이나 예단은 사실은 혼인이 성립되면 돌려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리고 상담자님의 휴대전화라든지 이메일 이런 거를 너무 의심하시면서 몰래 봤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뭐 처벌 좀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 49조의 비밀침해 행위로 해당되고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혼 파기 의사표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시도를 해보시고 그것이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 하면 법원의 조정 신청이나 청구를 통해서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해결하신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서혜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앞서 저희 살펴본 것처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오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이렇게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